제 유년 시절에 깊은 인상을 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살았던 에피쿠로스의 말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반대로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함께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기 때문에 죽음에는 쾌락도 고통도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생겨난다. 현대의 과학자로서 되돌아봐도 이 과거의 통찰은 놀랍기만 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학창시절에 읽었던 저 글귀에 놀랍게도 저는 충분히 설득되어서 그 이후로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던 소년이 5대양 6대주를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동네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특정한 깨달음들은 개인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걱정을 이런 인지적 통찰로 넘어설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의 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타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주변인들이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거나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흥미진진하게 생각할 뿐 배가 아픈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결정적인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었을 때입니다. 일단 175년 전 1848년에 발표된 공산당 선언 중 이 혁명은 어떤 발전 경로를 겪는가 일부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1. 누진세, 높은 상속세, 반개 가족에 대한 상속 폐지. 2. 부분적으로 국영산업과의 경쟁을 통해 다른 부분으로는 환어음을 통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으로 토지 소유자, 공장주, 철도 소유자와 선주들의 재산을 점진적으로 강제 수용. 3. 모든 이민자와 국민 다수를 배반한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 4. 노동조직 또는 국영농장 공장과 작업장의 프롤레타리아들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 간의 경쟁을 없애고 공장주들이 존립하는 한 이들이 국가와 동일하게 상승된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5.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강제 노동을 요구, 특히 농업을 위한 산업군대를 육성한다. 6. 국가 자본을 소유한 국영은행을 통해 국가의 수중에 신용제도와 금융업을 집중하고 모든 민영은행과 은행가들을 금지한다. 7. 국영공장과 작업장, 철도와 선박의 증설, 국가 처분에 맡겨진 자본과 노동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모든 땅의 개간과 개간된 땅의 개량 작업. 8. 아동들이 어머니의 초기 보살핌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순간부터 국가 비용으로 국가기관에서 모든 아동을 교육한다. 9. 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 시민의 공동체를 위해 공동주택으로서 국영농장의 대저택들을 건설하고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의 단점과 일면성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 이점들을 하나로 결합시킨다. 10. 건강에 해롭게 잘못 지어진 주택들과 도시구역을 파괴한다. 11. 사생아나 적출자 모두에게 동등한 상속권. 12. 모든 수송수단의 국유화. 물론 이 모든 조치는 한 번에 실행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조치는 항상 다른 조치를 낳을 것이다. 사적 소유의 최초의 과격한 공격이 한번 이루어지면 프롤레타리아트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항상 모든 자본, 모든 농경지, 모든 산업, 모든 수송수단, 모든 거래를 국가의 수중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 모든 조치는 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라의 생산력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을 통해 배가 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이 조치들이 실행될 것이고 그 집중화하는 결과들을 전개할 것이다. 마침내 모든 자본, 모든 생산과 모든 교역이 국가의 손에 들어오면 사적 소유는 저절로 폐지되고 돈은 쓸모없어지며
마지막 남은 낡은 사회의 교류 형태조차도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은 증가하고 인간들은 변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선언문을 읽으면서 개개인의 그 이기적 본성을 무시한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공산권 국가를 통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정답이 존재하는 시절에 살고 있고 저런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경제 체제는 사실 정답은 아니고 불가피한 차선책이지만 아직까지 더 나은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최고 사상가가 아무리 지금 내려와서 우리를 설득하려 해도 사상과 경제의 자유를 경험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 왕들은 백성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고 공산당 또한 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근 마윈 사태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정당하게 습득한 사유재산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타인의 재산을 대통령 또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인의 돈 10,000원을 억지로 가져다 쓴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 틀림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이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은 에피쿠로스의 죽음과 비슷한 논리로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나는 내가 모은 돈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스에 어린아이가 유튜브로 몇십억을 벌었다는 소식이나 특정 직업군이 높은 연봉을 준다는 뉴스에 상대적 상실감을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져다 쓸 수 없는 타인의 돈일 뿐이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돈과 출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대로라면 신경 끄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달 후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걱정을 시작하겠다고 공산당 선언을 읽고 나서 지침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달이면 주민센터 복지과만 찾아가도 어느 정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진화심리학을 알 때도 아니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름 그 지침이 합리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하게 되는 죽음과 돈의 문제를 다행히 훌륭한 선험자들의 글을 보면서 나름대로 걱정 가이드라인을 어린 시절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걱정을 시작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오히려 인생을 별 스트레스 없이 사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여자에 대한 변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매모호한 상황이 다 정리되니까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처럼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걱정과 불안의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정하는 것도 심리적 미니멀리즘처럼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는 나름 견고한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타인의 돈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단순무식한 방법이지만 다른 분에게도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몰라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의 개인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